자, 3차 시 한번 또 가봅시다. 이제 소단원이 바뀐 소소한 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 환경 문제에서 수질 환경 문제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것도 한 2시간에 거쳐서 2차 시 분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서 143쪽이고요. 오늘 할 부분은 이제 극소단원 한계, 수질 오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수질 오염의 정의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의 유형과 그 영향, 그리고 녹조 및 적조, 해양 오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질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 있죠. 그거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질 오염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환경은 모두 대부분 보면은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더럽혀지는 부분은 스스로 회복을 하죠. 그걸 이제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의 자정작용 범위를 초과해서 이제 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서 점점 더러워지는 이런 상태를 수질 오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거북이 키우고 있는데요. 거북이 키우는 집 없지? 지금은 이제 징그러워요. 진짜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만했습니다. 얘랑 얘네들이 똥을 진짜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수질 오염의 문제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물 비린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자정작용 범위를 넘어선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럼 또 물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하여 생태계와 인간의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는 크게 이제 산업 폐수하고요, 공장에 나오는 거, 여기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또 심각하게 생활 하수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용변 보고 물 내리잖아요. 요게 이제 생활 하수죠. 매일 한 번씩 거의 평균적으로 싸잖아요. 그게 이제 다 수질 오염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과 비료도 꽤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급속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산업 폐수는 특히 물속에 더 치명적이고요. 생물에게 치명적이고 인간 건강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공장 내에서 버려질 때 처리를 잘 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몰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몰래 그냥 좀 덜 처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이제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질 오염이 되었을 때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익숙하게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거랑은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2016년도에 거기에 대체된 지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용존 상소량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DO라고 표기를 하고요. O가 아마 산소일 거고 D가 무슨 양을 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속에 용해된 산소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존 산소량이 높을수록 물의 상태가 좋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나머지 2개는 거꾸로거든요. 밑에 나오는 2가지는 여러분 성적이랑 똑같아 보면 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요 용존 산소량은 이제 그 숫자가 높을수록 산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게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생물화학적 산소이고라, 그래서 BOD라고 하죠. BOD. 요거는 물속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OD가 높으면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서
유기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게 많으면 이제 물속에 미생물이 많다, 곧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요게 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COD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COD 밑에 먼저 적을까요? COD가 있었는데 요거를 대체해서 나온 게 총유기탄소래요. TOC. T가 뭐 토탈 뭐 이런 거겠네요, 맞죠? C가 탄소일 거고요. 그래서 이건 물속에 포함된 전체 유기탄소량을 나타낸 지표로 물의 오염 정도를 빠르게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좀 빨리 이루어지나 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크게 결과가 다르지 않아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좀 이걸 측정하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건 좀 빨리 측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BOD하고 COD로 이제 그 물의 수질을 나타냈다면 요새는 BOD하고 TOC로 물의 수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BOD, TOC, DO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보면 되겠고, 위로 올라갈수록 좋음이거든요. 그러면 DO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 커지죠, 좋은 물일수록. 근데 BOD하고 요 TOC는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BOD랑 TOC는 성적과 같다, 숫자가 작을수록 물이 상태가 좋은 거다. DO는 용존 산소량으로 물속에 산소가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좋은 지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물 지표죠. 뭐 이런 게 있으면 물이 좋다 그러죠. 산천어, 버들치, 열무고 맛있겠죠. 요거까지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갈견이, 요 은어도 튀겨 먹으면 맛있거든. 쏘가리는 매운탕. 갑자기. 근데 이 더러운 데 물 사는 것도 맛있는 거 있네요. 미꾸라지가 이제 그거잖아. 이 갈아서 먹는 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추어탕. 미꾸라지가 한자로 추어잖아. 추어. 더워 아니고 추워. 미안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물을 흐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꾸라지가 원래 좀 더러운 물에 살아가지고 그 논에 이제 물 주려고 대놓은데 그런데 막 살고 이러잖아요. 고인 물에. 그럼 더러운 데 살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 이렇고요. 일단 수질 오염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질 오염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특정 지점에서 오염 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점에서 나온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거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물이 빠져나오는데도 구멍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나마 이제 관리하고 그 뭔가 제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상이 되고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 돈만 많고 그 비용만 이렇게 될 그게 있으면은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넓은 지역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이제 점 오염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농약이에요. 농지에서 비료나 농약을 뿌리면 이게 완전히 뭐 흙 속에 저기 퍼져가지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넓게 퍼지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조와 적조 들어봤죠? 저는 녹조와 적조의 차이점을 저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자. 이거 보면 이 점오염이라는 것은 이제 요런 데요. 하수처리장, 공장, 요런 게 이제 점오염이고, 근데 목장 이런 것도 얘네들이 뭐 여기저기 똥 막 이게 정해놓고 싸지 않잖아요. 얘네들 뭐 화장실에 모아서 싸고 이러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이제 비점 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이 경작지랑 뭐 이런 게 비점 오염이 되겠죠. 녹조와 적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사진을 넣어놓은 것 같다. 일단 녹조는 부영양화된, 이 부영양화된이라는 것은 이제 부영양화가 뭐냐면 강, 바다, 호수 등의 수생태계에 질소하고 인 이런 것들을 영양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부는 부자할 때 부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 물질이 이제 많아지는 것을 이 부영양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영양 물질은 뭔가 좋은 느낌이지만 사실 좋지 않은 거야. 이게 이제 뭘 하냐면 요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 요런 데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 중에서도 녹조류가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번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녹조류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조하고 녹조는요 결국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부영양화에 의해서 많이 번식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하천이나 호수에서 주로 이제 번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는 녹조류라고 해서 초록색을 띠는 거고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면 바다에서 또 생성되는 플랑크톤은 녹조류가 아니래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약간 붉은색 계열을 띠는 종류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그 현상을 적조라고 합니다. 그럼 원인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원인이 비슷한데 단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가 달라가지고 색깔이 달라서 적조로 보이고 녹조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녹조류는 뭐 이게 짠물이 싫겠죠. 뭐. 그래서 이제 호수나 하천 이런 데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적조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다에서 생성이 되고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로 인해서 영양물질이 그러니까 영양물질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질소하고 인 이런 게 이제 비료에도 있고 뭐 산업폐수에도 있고 생활하수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물질이 이제 과다하게 유입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얘네들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생기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그 사진 예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게 녹조라떼 얘가 되겠고요. 먹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번밖에 못 먹겠지만 요거는 이제 샌디에이고 연안의 적조 바다가 이렇게 붉게 아름답죠. 여기 붉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얘네들은 이제 색깔이 좀 붉은색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원인은 비슷비슷합니다. 생활하수, 공장 폐수. 근데 이제 해양오염 또 특징적인 게 유조선 사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한 번씩 미칩니다. 유조선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름을 싣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침몰하게 되면 정말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제 그 오염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태안 앞바다에서 예전에 한번 그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막 해안이 다 시커멓게 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에 강한 민족인 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그 봉사활동으로 가가지고 그거 다 막 치우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게 참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데요. 그 이제 가장 큰 또 영향 중에 하나가 얘가 기름이니까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커머니까 얘가 햇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생명체도 그 햇빛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물속에도 식물이 있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물속 생명체들이 이제 식물부터 영향을 받으면 그 밑에 생태계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성평가 한번 풀 시간을 좀 줄까요? 자, 형성평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점오염에 해당하는 것은 점오염은 이제 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이제 점이죠. 어떤 특정 위치로 이제 특정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오염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흘러나오는 비료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 형태가 아니고 퍼진 형태, 비점 오염이라고 볼 수 있고 도로에서 유출된 오염 물질도 퍼트러지니까 점 오염이 아니고요. 근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딱 그 나오는 구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점오염이다, 점오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도시의 빗물에 씻겨 유입된 오염물질도 넓게 퍼지고요. 산림에서 유출된 유기물질도 넓게 퍼져서 어느 한 점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녹조와 적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모두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생활하수나 이런 다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면 모두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여 발생함. 요게 이제 녹조와 적조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그 플랑크톤의 종류가 색깔이 녹색깔이냐 붉은 색깔이냐 그거의 차이가 있다. 근데 원인은 부영양하고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이제 번식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건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녹조는 바다에서 적조는 하천에서 거꾸로 되어 있죠. 4번 모두 영양물질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영양물질이 과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 다 인체에 유해하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3번 다음 중 수질평가 지표가 아닌 것을 했네요. 이런 문제 괜찮나? 딱 봐도 뭐 용존산소량 이게 총 유기탄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것들은 다 그 수질평가 지표고요. 수온은 뭐 수온이 높고 낮고 해서 수질이 나쁘고 좋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물고기들은 좀 수온이 낮아야지 좋다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올라가긴 합니다. 좀 약간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의 용해도는 보통 용액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물속에 산소가 많으면 그만큼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보통 수온이 낮은 곳에 어류가 더 많이 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 자체가 근데 환경오염이다 아니다 수질오염이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서술형 내기 좋은 그거네요. 이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원래 한 3가지 정도인데 2가지 쓰라고 한 거죠. 뭐 생활 하수, 산업 폐수, 그다음에 그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 중에서 2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기까지만 하죠.